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었던 아프리카 남수단. 인구의 70% 이상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1위라는 수식어로 다시 불리며 국제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가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빛 군부대가 총 대신 씨앗으로 평화를 심었다는 것. 총 300여 명의 규모가 최빈국을 전술 훈련이 아닌 농사 수업으로 급부상시켰던 것이었죠. 총을 들고 지키는 평화는 잠깐입니다. 하지만 먹을 게 생기면 전쟁은 멀어진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배웠습니다. 황폐한 사막이었던 땅이 2헥타르 규모의 농장으로 확대되어 되살아난 나라. 도대체 한국은 최빈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꾼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워싱턴 DC 본사 책상에 앉아있던 저는 그날 아침 정말 이상한 제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국제개발 담당 데스크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이런 황당한 내용은 처음이었죠. 남수단 주재 UN 조정관실에서 보내온 짧은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군 평화유지부대가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남수단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다시 찾아봐야 했어요.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독립 직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국토는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전체 인구 12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UN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죠. 특히 보르 지역은 남수단에서도 최악의 조건을 가진 곳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과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2010년 UN 식량농업기구가 작성한 공식 보고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보르 지역 토양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죠. 산성도가 극도로 높아 식물 뿌리가 닿는 순간 부식되어버리는 죽은 흙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백나일강의 연례 범람으로 인해 우기에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호수로 변하고 건기에는 사막처럼 땅이 갈라져 먼지만 날린다고 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향후 100년간 이 지역에서 농업활동은 불가능하며 어떠한 투자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불가능을 증명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보르 지역에 진출했었어요. 그들은 최신식 트랙터 20대와 대형 굴착기, 그리고 2억 달러가 넘는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죠. 거대한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고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투입해서 토양을 개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우기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홍수가 닥쳤고 최신식 중장비들은 진흙탕 속에 처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고 중국 기업은 장비를 버린 채 철수했죠. 현지 언론은 그들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는 더 영리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비겁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들은 남수단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보르 같은 위험 지역은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수도 주바 인근의 안전한 지역에서만 도로 보수 작업을 하며 최소한의 명분만 챙겼죠. 안전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가성비를 철저히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결정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중국도 실패하고 일본도 포기한 그곳에 들어간다는 걸까요? 저는 즉시 데스크에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의 도박, 자존심이 불가능한 땅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요. 15년간 수십 건의 실패한 원조 프로젝트를 취재해온 저로서는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시작과 홍보, 그리고 조용한 실패와 철수. 그게 제가 봐온 전형적인 패턴이었으니까요. 승인이 떨어졌고 저는 일주일 후 남수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미 기사의 뼈대를 잡기 시작했어요. 서론에는 유엔의 불가능 판정을, 본론에는 중국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그리고 결론에는 한국군의 예정된 실패를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냉소적이라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15년간 현장을 다니며 제가 배운 건 낙관보다는 현실이었으니까요.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선의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케냐 나이로비를 경유해서 남수단 수도 주바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공항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활주로 옆으로 녹슨 탱크 잔해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터미널 건물 외벽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전의 흔적은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죠. 주바에서 하루를 묵은 뒤 저는 유엔 수송기편으로 보르로 향했습니다. 보르까지는 경비행기로 약 1시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건기였기 때문에 땅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붉은 먼지만 가득했죠. 간혹 보이는 강줄기는 탁한 갈색이었고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은 판자와 천막으로 이루어진 빈민촌 수준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보르 임시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이 취재가 고된 여정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활주로라고 해봐야 그냥 평평하게 고른 흙바닥이었으니까요. 유엔 조정관실 직원이 낡은 지프로 저를 한빛부대 캠프까지 안내했습니다. 차로 약 20분 거리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온몸은 먼지로 뒤덮였어요. 창문을 닫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차체 곳곳에 틈새로 붉은 먼지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한빛부대 캠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군부대 캠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물론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컨테이너 막사들은 다른 평화유지군 기지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캠프 외곽 쪽을 보니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약 2헥타르 정도 되어 보이는 넓은 부지에서 한국군 병사들과 현지 주민들이 뒤섞여 일하고 있었어요. 군복 입은 한국 청년들과 남루한 옷차림의 아프리카 주민들이 함께 진흙탕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일단 캠프 안으로 들어가 부대 민사작전관을 만났습니다. 박현우 중이라는 27살 청년이었어요. 그는 먼지투성이 전투복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땀과 흙이 범벅되어 있었고 손에는 물집 자국이 역력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중위님, 솔직히 여기서 농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엔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중국도 실패했는데요. 박주민은 잠시 웃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기자님, 유엔이 100년 불가능하다고 했다면 우리는 101년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불가능이라는 건 누군가는 해낼 때까지만 불가능한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젊은 군인의 순진한 낙관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상론 같았어요. 하지만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캠프 투어를 요청했습니다. 박주민은 흔쾌히 안내를 시작했죠. 우선 부대 내부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막사, 식당, 의무실, 통신실 등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른 평화유지군 부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박중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의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컨테이너 안에는 각종 농기구와 씨앗 샘플, 그리고 재배 매뉴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보내온 자료들이라고 했어요. 이어서 캠프 외곽의 작업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생생한 광경이 펼쳐졌죠.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한국군 병사 70여 명과 현지 주민 100여 명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사이에 위계나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군 병사가 무릎 꿇고 현지 노인에게 삽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딩카족 청년이 한국군 어깨에 물통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중 한 병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 병사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죠. 근데 저분들은 평생 이렇게 사셨잖아요. 우리야 몇 달 하고 가면 되는데 저분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진심만으로 자연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요. 저는 한빛부대 캠프 인근에 임시 숙소를 정하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프로젝트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씩 기록하려고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캠프로 나가면서 제 생각과는 다른 장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취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일지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몰랐습니다. 3주차가 되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도 이미 한국군 병사들은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 상대적으로 시원한 시간을 활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온도계는 이미 오전 10시에 섭씨 5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상의를 벗어던지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붉은 진흙탕 속에서 논둑을 쌓고 있었죠. 5시간째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물집으로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고 얼굴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저는 그중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잠깐 쉬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병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논둑을 완성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던 현지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작업장으로 다가왔어요. 딩카족 청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는 24살이었지만 오랜 기근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죠. 가브리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국군 병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진흙탕으로 들어왔어요. 병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삽을 하나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소통하며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브리엘을 따로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유엔 학교에서 기초 영어를 배운 덕분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어요. 왜 갑자기 일을 도우려고 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우리더러 일만 하라고 했죠. 그들은 에어컨 켜진 컨테이너에 앉아서 우리를 감독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들이 먼저 진흙탕에 들어가서 일해요. 왜 그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도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솔선수범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3주가 지나자 작업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군 70명과 현지인 2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현지인이 100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구성이었습니다. 남수단에는 크게 딩카족과 누에르족이라는 두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30년 넘게 서로를 죽여온 원수 관계였죠. 2013년 당시에도 두 부족 간 충돌로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빛 농장에서는 달랐어요. 딩카족과 누에르족 청년들이 나란히 서서 함께 삽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아서 농업 담당관인 김태현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원수관계인 두 부족을 함께 일하게 만든 거냐고 물었죠. 김 대위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 논에서는 부족을 따지지 않는다. 오직 일한 만큼만 쌀을 나눠 갖는다. 그게 전부예요. 그는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농촌 인턴까지 했던 농업 전문가였습니다. 군 입대 전부터 개발도상국 농업 지원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김대위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죠.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작업 구역도 따로 나눠서 일했어요. 근데 트랙터가 진흙에 빠졌을 때 모두가 함께 밀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땀 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벽이 무너진 거죠. 저는 그날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화는 총으로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함께 땀 흘리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취재 방향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준비했던 비판적 기사의 근거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수학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우기가 왔을 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벼 품종이었어요. KAFACI-3이라는 이름의 침수저항성 벼였습니다. 김태현 대위가 자세히 설명해줬죠. 이 품종은 물속에서도
2주 이상 버틸 수 있도록 개발된 거라고요. 일반 벼는 3일만 물에 잠겨도 질식해서 죽는데 이 품종은 줄기를 빠르게 늘려서 물 위로 올라오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농업과학자들이 20년 넘게 연구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특수 품종이라도 이 척박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모내기 당일 작업장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군 병사들과 현지 주민들이 줄을 맞춰 논에 들어갔어요. 허리를 굽히고 하나하나 모를 심는 모습은 마치 한국의 농촌 풍경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촬영하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온 군인들인데 지금 하는 일은 농부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요. 총 대신 삽을 들고 작전 회의 대신 농사 교육을 하고 있었죠. 모내기가 끝난 건 3일 후였습니다. 2헥타르 전체에 초록색 모가 가지런히 심어졌어요. 바람이 불면 일렁이는 모습이 제법 논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해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논 주변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농업고문 장 피에르를 만났을 때 그 의심은 더 커졌어요. 프랑스 출신인 그는 아프리카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엔 조정관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장 피에르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열정은 인정해요.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2주 후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죠. 저 벼들은 홍수에 쓸려갈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특수 품종이라 해도 남수단의 홍수는 예측 불가능할 만큼 강력하니까요. 실제로 기상청 자료를 보니 불안했습니다. 올해 우기는 평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노트북을 열고 미리 기사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희망이 물에 쓸려가다. 한국의 짧았던 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실패를 기록하기 위한 준비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벼는 순조롭게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매일 논을 돌며 물 관리를 했고 현지 주민들도 교대로 논을 지켰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풍경을 촬영하면서 점점 지루해졌어요.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저 평화로운 농촌의 일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아침,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새벽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점점 짙어졌어요. 바람도 평소와 달리 강하게 불기 시작했죠. 현지 노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가 온다는 징조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대규모 저기압이 남수단 북부로 이동 중이며 향후 일주일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한빛부대 캠프로 달려갔습니다. 부대는 이미 비상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병사들은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논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중위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중위님,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박중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처음이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캠프 숙소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CNN 본사 데스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대규모 홍수 예상, 한국군 프로젝트 위기 상황이라는 제목으로요. 준비하고 있던 실패 기사의 서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밤낮 없이 계속되었어요. 첫날 밤만 해도 저는 숙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물바다로 변해가고 있었죠. 보르 시내 곳곳이 이미 침수되기 시작했고 백나일강의 수위는 시간마다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한빛부대 캠프로 향했어요. 진흙탕이 된 도로를 겨우 지나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폭우 속에서 논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비를 입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빗물이 너무 거세서 우비 안까지 다 젖어 있었죠. 저는 황급히 카메라를 꺼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논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논둑 여러 곳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물은 이미 무릎 높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무너진 둑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날랐어요. 한 사람이 주머니 2개씩을 어깨에 메고 진흙탕을 헤쳐나갔습니다. 저는 그중 한 병사에게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위험하잖아요. 그 병사는 빗물에 젖은 얼굴로 돌아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포기하면 끝이에요. 주민들의 희망도 함께 무너져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엔 안전관리팀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어요. 한빛부대, 즉각 철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백나일강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추가 범람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죠. 헬기 3대가 이미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무전을 듣고 당연히 철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하니까요. 하지만 한빛부대 지휘관 최진수 중령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엔 조정본부, 한빛부대입니다. 철수 명령을 거부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유엔 조정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령, 정신 차리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어요. 최중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떠나면 이 사람들은 다시는 희망을 품지 않을 겁니다. 한빛부대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15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군인들을 봤지만 철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평화유지군이요. 대부분의 외국 군대는 위험하면 제일 먼저 철수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CNN 본사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이미 준비해둔 기사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남수단 홍수, 한국군 농장 프로젝트 파괴, 작물 전멸이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CNN 본부에서 받아 전 세계로 송출되었죠. BBC, 알자지라, AP통신 모두 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군의 농업 프로젝트가 대홍수로 실패했다는 내용이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요. 셋째 날 새벽,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다시 논으로 향했습니다. 실패를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까지 모두 논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딩카족 촌장 피터와 누에르족 촌장 다니엘이 나란히 서서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었어요. 30년간 서로 총을 겨누던 두 부족 지도자가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목숨이 위험한데요. 다니엘은 흙투성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버릴 수 없죠. 이건 이제 우리 것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동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 기사를 송고한 상태였거든요. 오후 2시쯤 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3일 내내 차가운 빗물에 젖은 채로 일했던 겁니다. 군의관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고 다른 병사들이 그를 막사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그 병사는 다시 일어나 논으로 향했어요. 군의관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쉬셔야죠. 그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유엔군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살아났대요. 그때 할아버지는 6살이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나라. 그 나라의 후손들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역사의 빚을 갚는 것이고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CNN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데스크, 제 기사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 데스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이미 전 세계에 송출됐다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벼가 죽었는지 아직 확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건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데스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폭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흘째 밤이 지나고 넷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기적처럼 비가 그쳤어요. 3일 동안 쏟아지던 폭우가 마치 거짓말처럼 멈춘 겁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저는 숙소에서 나와 논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피곤으로 후들거렸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제가 송고한 기사가 정말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를요. 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 현지 주민들, 유엔 관계자들까지 모두 침묵 속에 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논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위는 거의 2미터가 넘었죠. 초록색 벼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탁한 갈색 물만 가득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끝났군요. 예상했던 결과예요. 안 됐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기사가 맞았던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듯 여전히 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대위가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논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죠. 김대위가 물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한참을 더듬더니 무언가를 잡아 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벼 줄기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었어요. 김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벼가 살아있어요. 그 외침에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초록색 줄기들이 올라왔죠. 물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벼들이 단순히 생존만 한 게 아니었어요. 물 위로 올라오기 위해 줄기를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렸던 겁니다. 보통 이 시기 벼 줄기는 30cm 정도인데 이 벼들은 거의 2m까지 자라 있었어요. 물속 깊은 곳에서도 산소를 찾아 필사적으로 위로 뻗어 올라간 거죠. 김대위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KAFACI-3의 특성이에요. 줄기 신장 능력이라고 하는데 침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한국 농업과학자들이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감동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전 세계의 전멸이라고 보도한 벼들이 살아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촌장 다니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땅에서 생명이 살아났어. 그의 울음소리는 곧 다른 주민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젊은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터져 나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이 벼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죽은 땅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였죠. 장 피에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틀렸군요. 15년 경력이 무색하게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CNN 본사에 긴급 정정 보도를 보내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적의 생존. 한국의 벼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다. 하지만 타이핑을 하다가 멈췄어요. 이 제목도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벼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다시 썼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국은 어떻게 희망의 의미를 바꿨는가. 그리고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어요. 철수 명령을 거부한 한국군, 함께 논을 지킨 현지 주민들, 저체온증에도 다시 일어선 병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70년 전 받았던 도움을 지고 반대편에서 갚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데스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전 기사는 제 실수였어요. 새로운 기사를 보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데스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사라, 당신 지금 울고 있어? 저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울고 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논둑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점점 더 많은 벼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초록색 줄기들. 그건 정말로 기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한국군 병사 한 명이 제 옆에 앉았어요. 3일 동안 가장 열심히 일했던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웃으며 말했죠. 기자님, 저희가 해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내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어요. 그 병사는 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도움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울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냉소와 회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5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르에 계속 머물렀어요. CNN 본사에서는 처음엔 일주일만 더 있다가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데스크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어요. 남수단은 여전히 위험 지역이었고 장기 체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올린 연재 기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이 한빛부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후속 기사를 원했죠. 결국 본사는 제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보르에 작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장기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홍수를 이겨낸 뒤 더욱 강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군 병사들과 현지 주민들은 매일 논을 돌보았습니다. 물 관리, 잡초 제거, 병충해 예방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죠.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지 주민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능숙하게 농기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이제 한국군 병사들만큼이나 익숙해 보였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진짜 농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트랙터 운전까지 배웠어요. 한국군 정비병에게 직접 배운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트랙터를 몰며 논을 가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선글라스를 낀 그의 모습은 몇 달 전의 무기력한 청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군이 떠나면요. 가브리엘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국 형님들이 다 가르쳐줬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죽은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으로 바뀐 거죠. 그건 단순히 기술을 배웠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었어요. 수학일이 다가오자 부대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김태현 대위는 매일 벼 이삭을 확인하며 최적의 수확 시기를 계산했어요. 그는 벼 알갱이 하나하나를 손으로 눌러보며 익은 정도를 체크했습니다. 목표 수확량은 500kg이었습니다. 2헥타르에서 500kg이면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죠. 일반적인 한국의 논이라면 그 면적에서 최소 2톤은 나올 수 있는 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빛부대에게 중요한 건 수확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단 한 알의 쌀이라도 수확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수확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아침으로 기억됩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논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출렁이는 벼이삭들, 수천 개의 알갱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한국의 어느 농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이겨낸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현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빛부대 전 병력, 보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유엔 관계자들까지요. 심지어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죽은 땅에서 벼가 자랐다는 소문은 남수단 전역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장 피에르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제 회의론이 부끄럽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유엔 농업 전문가조차 놀랄 만한 광경이었으니까요. 수확은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갔고 현지 주민들이 그 뒤를 따랐죠.
허리를 굽혀 별을 베는 모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베어내는 수학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별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100년간 불가능하다던 땅에서 이루어낸 첫 수확. 그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별을 베고 묻고 운반하는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논 한쪽에 황금빛뼈 더미가 산처럼 쌓였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지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육체적 피로를 잊게 만드는 거였죠. 드디어 계량 시간이 왔습니다. 한빛부대가 준비한 대형 계량기에 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트랙터가 지나갈 때 100kg, 두 번째가 지나갈 때 250kg,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지나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의 함성도 커졌어요. 김태현 대위가 계량기 옆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숫자를 체크하던 그가 점점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트랙터가 5번째 지나갈 때쯤 저는 김대위가 다른 병사에게 뭔가 확인하는 걸 봤어요. 계량기를 다시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닌지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지막 트랙터가 지나가고 김대위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까지 떨려서 마이크를 제대로 잡기 힘들어 보였죠. 최종 수확량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정적이었죠. 5200kg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 박수, 울음소리가 뒤섞였어요. 목표치 500kg의 10배가 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100년간 불가능하다고 한 그 땅에서 한국군은 단 1년 만에 기적을 증명해버린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반응을 담았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고 현지 주민들은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떤 노인은 논바닥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췄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생명을 낳은 이 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촌장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며 울었어요. 30년 동안 죽어있던 이 땅이 드디어 살아났다고,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곧 다른 주민들에게도 전염되었어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희망의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빛부대 취사병들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만으로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평생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으니까요. 주민들에게 쌀밥이 나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먹는 쌀밥이었어요. 평생 옥수수가루 죽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어떤 노인은 밥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저는 특히 한 아이를 주목했습니다. 나야라는 6살 소녀였어요. 그 아이가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나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천천히 씹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거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그 아이의 외침에 주변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가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눈물이었죠. 나야의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넌 굶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듣는 제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비극을 취재했지만 이런 행복한 눈물은 처음이었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현지 주민 대표가 나왔습니다. 누에르족 원로 피터였어요. 그는 한빛부대 지휘관 최진수 중령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피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쌀에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코로스라고요. 한국과 우리말로 쌀을 뜻하는 로스를 합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닙니다. 한국과 남수단이 피와 땀으로 함께 만든 형제의 증표입니다. 최중령은 피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끼리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현장은 다시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평화구나. 총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려 만드는 게 진짜 평화구나. 첫 수학 이후 한빛부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쓴 연재 기사가 CNN 메인에 실렸고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퉈 보도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군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BBC는 한빛부대를 21세기형 평화유지군의 모델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황금빛 논 사진을 실었어요. 심지어 프랑스 르몽드는 사설에서 서구의 원조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진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내용이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한빛부대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한빛이기적이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고 수백만 명이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총이 아닌 씨앗으로 평화를 만든다는 개념이 신선하게 다가온 거죠. 하지만 한빛부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김태현 대위는 더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년에 3번 농사를 짓겠다는 거였죠. 부대 회의실에서 그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또다시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특히 산모작은 동남아의 비옥한 땅에서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유엔 농업고문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장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과신하지 마세요. 남수단의 환경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김대위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우기에는 물에 강한 만생종 벼를 심고 건기에는 빨리 자라는 조생종 벼와 옥수수를 번갈아 심는 순환 시스템이라고요. 컴퓨터 화면에는 정교한 재배 일정표가 떠 있었어요. 각 품종의 특성, 기후 조건, 토양 상태까지 모두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과 몇 달 동안 협의해서 만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본토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직접 남수단 토양 샘플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에게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였죠. 김대위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성공한 거죠. 한빛부대는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수업이 열렸어요. 트랙터 운전법, 이항기 수리법, 수로관리법, 병충해 예방법 등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이 모두 전수되었습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어요. 오전에는 교실에서 기초 이론을 배우고 오후에는 직접 현장에서 실습했습니다. 저는 그 수업들을 취재하며 놀랐어요. 한국군 병사들이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원리까지 설명했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 수리 수업에서는 단순히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엔진의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왜 그 부분이 고장 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가르쳤습니다. 가브리엘은 가장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그는 매 수업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노트에 빼곡히 필기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은 부분은 수업 후에 통역사를 통해 다시 물어봤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트랙터 정비 자격까지 땄어요. 한빛부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수료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 모두 한국의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진행되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꿈이 생겼어요. 가브리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제 논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줄 거예요. 한국 형님들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빛부대가 심은 건 벼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희망과 자립심,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용기까지 함께 심었던 겁니다. 단순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였어요. 그해 안에 두 번째, 세 번째 수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간 총 수확량은 15톤을 넘었어요. 보르 지역 주민 5,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성과였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요. 이 땅이 더 이상 죽은 땅이 아니라는 증명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평화였습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의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한빛 농장에서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예전에는 두 부족이 같은 시장에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작은 시비가 총격전으로 번지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시장에서 딩카족 상인과 누에르족 손님이 자연스럽게 거래했습니다. 한빛 농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죠. 저는 두 부족 촌장을 함께 인터뷰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내전으로 가족을 잃었고 복수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빛 농장에서 달라졌어요. 피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은 꿈을 꾸다 보니 원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때 총을 겨누던 사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날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총으로는 해결 못한 30년 갈등을 쌀이 1년 만에 녹였다고요. 평화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빛 부대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보르는 갑자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만 찾아왔지만 점차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방문은 3년 전 이곳을 떠났던 중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보르를 찾은 건 첫 수확 소식이 전해진 지 2달 후였어요. 중국 농업개발공사 부사장을 포함한 15명 규모의 시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공항부터 동행했죠. 헬기에서 내린 중국 대표단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실패한 곳에서 다른 나라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빛 농장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황금빛 논. 3년 전 자신들이 버리고 떠났던 그 황폐한 땅이 이제는 풍요로운 농지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중국 대표단은 말없이 논을 걸었어요. 손으로 직접 흙을 만져보고 벼이삭을 들여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부사장이 김태현 대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통역사를 통해 물었어요. 우리는 2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최신 장비와 최고의 기술진을 동원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얼마나 투자한 겁니까? 김 대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쓴 건 돈이 아니라 땀이었으니까요. 부사장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비결이 뭡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김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함께 일했죠. 그게 전부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한빛 농장 곳곳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어요. 떠나기 전 부사장은 최진수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발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일본 대표단의 방문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와 자위대 관계자 20여 명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남수단 파병 당시 보르 지역을 회피했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곳을 일본은 왜 피했느냐는 여론이 거셌거든요. 일본 대표단은 처음부터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단장인 외무성 국장이 한빛부대 지휘부를 만나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배우러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한빛 농장의 모든 과정을 관찰했어요. 주민 교육 프로그램, 산모작 시스템, 부족 간 협력 체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 일본 대표단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효율만 계산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사람을 받고 미래를 봤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 당신들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하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라고요. UN 본부에서도 공식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평가팀이라는 이름의 10명 규모 팀이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한빛부대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단장인 스웨덴 출신 여성 장군 잉그리드는 일주일 동안 보르에 머물렀어요. 그녀는 매우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인력 배치, 주민 참여율, 수확량 데이터까지 샅샅이 조사했죠.
저는 그녀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제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언론이 과장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보니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거더군요. 진짜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인상 깊어한 건 주민들의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유엔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성과는 본 적이 없다고 잉그리드가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재정의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남수단 정부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헬기를 타고 보르를 방문했어요. 장관은 황금빛 들판을 보자마자 최진수 중령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남수단 독립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과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총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장관은 즉시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한빛 모델을 남수단 전역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르 외에 4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각 지역마다 한국식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한국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보르 시내 곳곳에 한국 국기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간판에도 한글이 등장했습니다. 코리아 식당, 한빛 상점 같은 이름들이 생겨났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 노래를 배웠습니다. 곰 3마리와 아리랑이 보르 초등학교의 필수 곡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에서 10명의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발음은 서툴렀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한국을 사랑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땅을 살렸으니까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희망을 느낀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이름도 바뀌었어요. 보르 시의회는 공식적으로 한빛농장 인근 지역을 한빌로라고 명명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도 한빛 로우라고 영어와 한글로 함께 써놨어요. 남수단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그냥 코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넘버원 코리아라고 불렀죠. 길을 가다가 한국군 병사를 만나면 달려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이라고 배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빛 부대가 만든 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한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실패한 국가에서 가능성의 국가로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 마지막 취재를 위해 다시 보르를 찾았어요. 10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포장도로였어요. 예전에 흙먼지 날리던 비포장도로는 온데간데 없었죠.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양옆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판자촌이었던 곳에 이제는 제대로 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학교, 병원, 시장,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활기찬 모습들이었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건강하고 밝은 얼굴의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빛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2헥타르였던 농장은 이제 200헥타르로 확대되어 있었어요.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 그 광경은 한국의 김제평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한빛의 씨앗이라는 제목 아래 한글과 영어, 그리고 현지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3년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이 심은 것은 벼가 아니라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이제 남수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비석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처음 한빛 부대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냉소적이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농장 사무실로 가니 익숙한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브리엘이었어요. 이제 36살이 된 그는 한빛 농장의 총괄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는 최신형 트랙터를 능숙하게 몰았고 태블릿으로 농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제가 직접 개발했어요. 가브리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연수받으면서 배운 거예요. 이제 모든 논의 수분,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빛 부대가 떠난 후에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가브리엘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한국 형님들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한빛 농장은 이제 남수단의 농업교육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한국식 농업 기술을 배우고 돌아갔죠. 가브리엘은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마을로 돌아가 옛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다니엘 촌장은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쓴 기사들 다 읽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어요. 다니엘은 저를 마을 중심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박물관이 세워져 있었어요. 한빛 기념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10년 전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진흙탕에서 일하는 한국군 병사들,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주민들, 쌀밥을 처음 먹는 아이들. 모두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당시 한빛부대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280명 전원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짧은 메시지들이요. 저는 그중 한 문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화를 지킨 게 아니라 평화를 심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10년 전 첫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고, 중앙에는 커다란 솥에서 쌀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스라는 이름의 쌀이었어요. 모임 중간에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쌀밥을 먹었던 나야가 무대에 올랐어요. 이제 16살이 된 그 소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6살 때 처음 쌀밥을 먹었어요. 그때까지 평생 배고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농업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농업과학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구하고 싶어요. 한국 선생님들처럼요. 나야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대신 그냥 두 손으로 박수를 쳤어요. 10년 전 그 작은 소녀가 이제 꿈을 가진 청년으로 자랐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한빛 농장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르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10년 전 황폐했던 이 땅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불빛이 켜진 집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리,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70년의 메아리 한국은 어떻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었나. 1950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국민은 굶주렸다. 세계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세계가 손을 내밀었다. 유엔군이 왔고, 식량이 왔고, 희망이 왔다. 한국은 그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70년 후, 한국은 지구 반대편 똑같은 절망에 빠진 나라에 손을 내밀었다. 총이 아닌 씨앗으로, 명령이 아닌 동행으로, 원조가 아닌 형제애로. 한빛부대가 남수단에서 증명한 것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증명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해낼 때까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총이 아니라 함께 흘린 땀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이 별들을 봤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 속에서 본 별이었지만 지금은 희망 속에서 보는 별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저는 보르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빛 농장을 지나쳤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황금빛 논. 그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빛 부대가 심은 것은 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심은 것은 척박한 땅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이제 남수단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한빛, 세상을 밝히는 큰 빛. 그 이름처럼
그들은 정말로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 한빛부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 전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지구 반대편에 전한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총 대신 삽을 들고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경제력이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따뜻한 인류애와 실천하는 용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